우선 지난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정책실장, 주말 사이 인사들 요 인사에 대해서 점수부터 좀 주고 시작을 하죠. 허 소장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역시 95점 이상 드리고 싶어요. 역시 이준석 위원장? 저는 지난주에는 이제 취임 첫 주차에 대해서 95점 가까이 줬는데 아주 높게 주셨죠. 네, 뭐 이번에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90점 정도로 주겠습니다. 낮아진 이유는? 사실 저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요. 각자 의미가 있는 인물들을 인사에 선임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예.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강경화 외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예. 문 대통령이 말했던 인사 원칙을 일부분 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문 대통령이 특히 그 후보자 시절에 거명했던 5대 어떤 이런 원칙에서 못 맞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위주 인사를 이제 한 것인데. 네. 글쎄요. 그러면 뭐 저는 그게 뭐 나쁘다 본다기보다는 원칙이 한번 깨졌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깨졌다. 청문회가 생각과는 다르게 뭐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게 그래. 박근혜 박근혜 정부 되짚어서 4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예. 그때도 뭐 딱히 법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뭐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미국 국적을 가졌던 것이 문제돼 가지고 낙마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많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깼다는 점에서 예. 외교장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원칙을 깨는 게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스러웠으면은 뭐 자진 신고를 했겠습니까? 먼저 말을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위장전입했습니다. 한 거 알고 있습니다라고. 네, 근데 그 국민 정서상 자진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낙마한 수많은 인사들과 형평을 따져봤을 때 자진 신고한다고 용서가 될 것이냐. 뭐 용서라기보다 넘어가는 문제냐 순탄하게. 5대 원칙이 뭐였냐면 병역, 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네. 이런 인사들은 고위직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허 소장님. 맞습니다. 그게 이제 깨진 거라서. 과거에 우리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자수하여 강명차차. 있죠. 그 이제 뭐 자진 신고, 자진 뭐 이렇게 어쨌든 자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위장전입도 뭐 질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위장전입은 뭐 부동산 투기를 위한 그런 위장전입은 아니고 미국에 있던 딸이 한국 들어오면서 이제 어디로 보낼 건가 해서 친척집에. 본인의 모교 쪽으로 보내고 싶어서 네. 친척집에 위장전입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일견 뭐 물론 그것도 당연히 뭐 비난의 대상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비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진해서 고백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양해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지켜봐야겠어요. 원칙을 깼다. 하지만 과거 위장전입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의 평가는 하여튼 기대해보기로 하고 상한가부터 가보죠. 상한가. 허 소장님. 예,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예. 뭐 너무나 이제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개의 특징이 보면 스토리가 다 있는 인물들을 그렇더라고요. 주요 직책에 지금 앉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눈여겨볼 사람이 장하승 정책실장이 아닌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교수,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저는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또는 이제 검찰 조직. 제가 또는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 둘 중에 누가 상한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 조직이라면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상반된 느낌인데. 왜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일종의 팽을 당했다가 이번에 다시 쓰이면서 뭔가 개혁을 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 공격하는 쪽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전으로 이제 검찰이 아마 검찰 조직이 치를 텐데 이게 뭐 방어전이랑 기득권 방어 논리 이런 건 둘째치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돈봉투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여론이야 굉장히 검찰이 나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걸 관행이라고 또 묘사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관행이 맞거든요. 근데 잘못된 관행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인사 태풍까지 이제 몰아치려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한 거를 좀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윤석열이냐 아니면 검찰 조직이냐 누가 상한가 될지 모르겠다. 예. 자,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는 조금 전에 이름이 나왔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특검에서 뛰었던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상한가가 될지 아니면 검찰 조직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성과가 미진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조직 외의 인사를 들여와서 조직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뭐
더 뛰어난 능력 갖고 있겠지만 조직 논리를 돌파하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벽을 못 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조직 내의 인사였다가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약간 외부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외부자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그런 인사인데 저는 이번에 검찰 조직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제어하는 빼어드는 칼이 돈봉투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뇌물이라는 게 보면 김영란법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8조 사항에 보면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력금조의 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도 좀 뭐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뇌물로 좀 보기도 뭐한 것이 그야말로 관행 중에 나쁜 관행 정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액수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뇌물죄 인정받기 어려운 그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수사까지 들어가긴 좀 어려운 사안이고 결국에는 이게 좀 조직한테 좀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무언의 압박인데 문제는 이게 딱 어느 지점에 해당하냐면은 글쎄요.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강 잡겠다고 공직 기강 잡겠다고 이제 뭐 성완종 리스트 들고 이제 뭐 나섰다고 오히려 이완구 총리만 잡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번에 빼든 칼이 과연 우병우를 관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했는데 우병우 수석이 워낙 주도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준비를 철저히 했든지 간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인 차량 갖고 잡으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것들 보면 뭐 특검이 가가지고 우리가 밥은 다 해놨으니까 이게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밥이 될 거다. 그냥 검찰한테 넘겨줬는데. 검찰 넘겨줬는데 구속이 안 됐잖아요. 잡았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럼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만찬? 관행적인 돈봉투를 가지고 이제 이걸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이면에는 실제로는 그럼 우병우 수석이나 아니면 그 사단을 잡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 검찰 개혁이 오히려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어려운 지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검찰 조직을 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조직 방어 논리가 치밀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돈봉투 50만 원, 100만 원 주고받는 거 갖고 이 조직을 뭐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회의적이다. 좀 약간 빼든 칼이 이것도 빵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빵칼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것 갖고 뭐 검찰을 개혁하거나 뭐 잡으려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거는 뭐 단순한 중간에 일어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 이제 검찰 개혁은 뭐 쉬운 게 인적 청산이지만 인적 청산을 통해서 뭐 어떤 개혁이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가거든요. 문제는 제도적 개혁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은 뭐 이미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라든지 그다음에 뭐 검경수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뭐 이걸 통해서 뭐 사람 몇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그 초기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결국 뭐 그런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이 되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반발은 지금 흔히 뭐 3, 40명으로 되는 고위 간부들에만 있고 윤석열 검사가 23기인데 그 이하는 지금 어떻게 반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오늘 출근해서 아침에 검찰청 화장실에 가득 차 있을걸요. 뭐 왜요? 검사들이 화장실 가서 막 웃는다고. 좋아가지고 잘 그렇죠. 됐다고. 일선 검사들이야 뭐 이번에 그래 우에 쭉 옷 벗고 나가주면 다 승진해야 될 건데. 승진은 줄줄이 할 텐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5기 수납하기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이 인사들을 보면서요. 아까 제가 살짝 운을 띄웠는데 김상조 교수 영입한 것이랑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임명한 걸 보면서 이 둘이 그럼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가 뭘까 생각했을 때 뭐예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대한 부분 그거를 잘 처리하자라는 의미가 아주 강조된 인사라 보고요. 왜냐하면 이 둘 다 그 실무자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분은 논리를 제공했고 한 분은 실제 파트너였네요.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정도의 아주 국지적인 미션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 담당자는 여기가 아닐 것이다. 컨트롤 타워가. 윤석열 지검장이 그쪽을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내부를 좀 다독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 그거야말로 이제 조국 수석의 역할에 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인선 얘기하다 보니까 하한가 못할 것 같아요. 하한가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근데 누군지라도 좀 들어보죠.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정우택 대표, 원내대표죠. 아니, 왜요? 정우택 원내대표. 조금 전에 인터뷰하고 가셨는데. 그렇죠. 5.18 그 강주 기념식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지 않았는데, 부르지 않은 거는 좋지만, 예. 그 부르지 않는 이유를 기자들이 물었을 때 국민적 공론화가 없었고, 대통령이 우리한테 사전에 언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 건 자유지만. 그렇죠. 뭐 이유가 논리가 안 된다? 논리가 전혀 맞지 않죠. 왠가 하면은 국민적 공론화라는 게 뭐 딴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재창이 관례적으로 잘 되어 왔던 걸 합창으로 바꿀 때 그때는 어떤 국민적 공론화가 있었죠. 근데 그때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면 이 이야기가 옳은 말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미 국민들은 걸 다 원하고 있는 걸 해준 걸 불구하고 또 본인한테 언론이 없었다 하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도 본인에게 다 미리 사전 언론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재창 문제까지 이거는 왠가 하면 국회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는 아니니까 국회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라면 반드시 뭐 각 당의 원내대표들하고 의논하고 사전에 알려드리고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 이런. 저는 보수 정당인 이준석 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여기에 대해선. 뭐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원칙이 정해졌으면요. 그 원칙에 뭐 맞춰가는 것이 뭐 답이 아닐까. 저는 이번 선거에 뭐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한번 치러지고 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판단도 이루어졌다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좀 뭐랄까 긴급 조치 성격의 뭐 지시 사항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큰 반발이 국민적 반발이 적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대변인 명의로 무슨 뭐 북한군 개입설이니 뭐 이런 것도 이제 검증하자라고 나서는데. 그랬어요. 예, 사실 뭐 그런데 그거는 학계에서 뭐 해가지고 할 일이지 지금 갑자기 뭐 어디 뭐 글 하나 읽고 그걸 갖고 검증하자. 공당이 뭐 검증하자고 나설 진짜 이런.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검증하자. 그 부분도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그때 80년 당시에 군사 정권들이 군사 독재 그룹들이 신군부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 아닙니까? 오히려 강주 시민을 폐마하고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을 뭐 오히려 이제 오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가짜 뉴스를 지금 4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확대 재생산하고 퍼뜨리고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5.18 예를 들어 5.18 소위 말하는 그 보수주의에서 5.18 폭동설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식의 묘사를 검색하면은 나오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일간베스트 저장소인데 그러니까 그 아주 특정 진영에서의 특정 좀 몰려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가지고 공당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당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까지만 들어야겠네요. 뭡니까? 저는 뭐 이제 뭐 친박입니다, 이제. 친박이 왜 하한가로 뽑혔는지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홍준표 추대론이 나오는 정도까지면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제가 조원진 후보 0.1%도 엮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기대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이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친박이라는 것에 기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순실 사태 국면에서 보면은 진심으로 친박이었던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국면이 가긴 했지만은. 요거 하나만 그럼 확인할게요. 친박이 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역사 속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수하게 이제 다를 수 있다 보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그 후광에 기대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하성우 소장님도? 저는 뭐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는 오히려 더 신화화되어서 살아남을 거라 봅니다. 좁지만 더 강하게?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뉴스닥 보도엔 상한가 보도엔 장하성, 윤석열 또는 검찰 조직, 하한가 보도엔 정우택 친박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다음 주에도 신발 제대로 신고 오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우, 이준석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었습니다. 본인의 모교 쪽으로 보내고 싶어서 친척 집에 위장 전입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견 뭐 물론 그것도 당연히 뭐 비난의 대상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비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진해서 고백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양해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지켜봐야겠어요. 원칙을 깼다. 하지만 과거 위장 전입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의 평가는 하여튼 기대해보기로 하고. 상한가부터 가보죠. 상한가. 허 소장님. 예,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뭐 너무나 이제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개의 특징이 보면 스토리가 다 있는 인물들을 그렇더라고요. 주요 직책에 지금 앉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눈여겨볼 사람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아닌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교수,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저는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 또는 이제 검찰 조직, 제가 또는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 둘 중에 누가 상한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 조직이라면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상반된 느낌인데, 왜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일종의 팽을 당했다가 이번에 다시 쓰이면서 뭔가 개혁을 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는. 우선 지난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정책실장, 주말 사이 인사들. 요 인사에 대해서 점수부터 좀 주고 시작을 하죠. 허 소장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거의 역시 95점 이상 드리고 싶어요. 역시 이준석 위원장? 저는 지난주에는 이제 취임 첫 주차에 대해서 95점 가까이 줬는데 아주 높게 주셨죠. 네, 뭐 이번에는 조금 낮추겠습니다. 90점 정도로 주겠습니다. 낮아진 이유는? 사실 저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요. 각자 의미가 있는 인물들을 인사에 선임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예.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강경화 외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예. 문 대통령이 말했던 인사 원칙을 일부분 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문 대통령이 특히 그 후보자 시절에 거명했던 5대 어떤 이런 원칙에서 못 맞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위주 인사를 이제 한 것인데. 네. 글쎄요. 그러면 뭐 저는 그게 뭐 나쁘다 본다기보다는 원칙이 한번 깨졌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깨졌다. 청문회가 생각과는 다르게 뭐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게 그래. 박근혜 전쟁에 공격하는 쪽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전으로 이제 검찰이 아마 검찰 조직이 치를 텐데 이게 뭐 방어전이랑 기득권 방어 논리 이런 건 둘째치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돈봉투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여론이야 굉장히 검찰이 나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걸 관행이라고 또 묘사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관행이 맞거든요. 근데 잘못된 관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인사 태풍까지 이제 몰아치려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한 거를 좀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윤석열이냐 아니면 검찰 조직이냐 누가 상한가 될지 모르겠다. 네, 예. 자,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는 조금 전에 이름이 나왔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특검에서 뛰었던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상한가가 될지 아니면 검찰 조직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성과가 미진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조직 외의 인사를 들여와서 조직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뭐 다 뛰어난 능력 갖고 있겠지만 조직 논리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벽을 못 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조직 내의 인사였다가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지만 약간 외부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외부자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그런 인사인데 저는 이번에 검찰 조직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제어하는 빼어드는 칼이 돈봉투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뇌물이라는 게 보면 김영란법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8조 사항에 보면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력금조의 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도 좀 뭐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뇌물로 좀 보기도 뭐한 것이 그야말로 관행 중에 나쁜 관행 정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액수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뇌물죄 인정받기 어려운 그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수사까지 들어가긴 좀 어려운 사안이고 결국에는 이게 좀 조직한테 좀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무언의 압박인데 문제는 이게 딱 어느 지점에 해당하냐면은 글쎄요.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강 잡겠다, 공직 기강 잡겠다, 정부 되짚어서 4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뭐 딱히 법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뭐 김종은 미래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미국 국적을 가졌던 것이 문제돼 가지고 낙마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많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을 깼다는 점에서 외교장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원칙을 깨는 게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스러웠으면은 뭐 자진 신고를 했겠습니까? 먼저 말을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위장전입했습니다. 한 거 알고 있습니다라고. 네, 근데 그 국민 정서상 자진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낙마한 수많은 인사들과 형평을 따져봤을 때 자진 신고한다고 용서가 될 것이냐? 뭐 용서라기보다 넘어가는 문제냐 순탄하게. 5대 원칙이 뭐였냐면 병역,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런 인사들은 고위직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었거든요. 허 소장님. 맞습니다. 그게 이제 깨진 거라서. 과거에 우리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자수하여 강명차차. 있죠. 그 이제 뭐 자진 신고, 자진 뭐 이렇게 어쨌든 자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위장 전입도 뭐 질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위장 전입은 뭐 부동산 투기를 위한 그런 위장 전입은 아니고 미국에 있던 딸이 한국 들어오면서 이제 어디로 보낼 건가